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바로 연결받은 신학스 파트너입니다. 오래간만에 뵙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제가 방송에 대한 시간이 약간 좀 바뀌었죠.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제가 진행을 하니까 많이 들어와 주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가 많이 또 올라왔습니다. 최근에 계속적으로 올라오는 부분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행이에요. 관세 정책에 대한 부분의 부담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짓누르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입니다라고 또 말씀드리네요. 자, 이제 정점은 통과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관련되어 있는 자료 하나씩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잘 움직이고 있어요. 어머, 코스피가 17일, 18일, 19일 연속 이렇게 빨간색으로 툭 하고 들어왔네요. 너무 좋아 보이는데요. 코스닥은 약간 마이너스 7포인트 어제 좀 내려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전체 지수는 코스피 위주로 움직이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코스닥은 뒤따라 오는데 코스닥 쪽의 종목들이 개별 종목들이 좀 많죠. 그래서 개별 종목들의 이 눌림 현상이 있어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약간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던 어제의 증시였어요. 최근의 증시가 좀 그렇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이렇게 활기차게 힘을 내는 그런 날이 계속적으로 왔으면 좋겠는데요. 저도 우리 구독자님과 같이 개인 투자자들을 위해서 열심히 방송을 하는 그런 상황이니까 더더욱 조금 좀 아쉽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오늘은 화이팅 한번 더 외쳐봅니다. 코스피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2600포인트 도전, 이제 2600포인트의 안착을 한 이후에 움직이는 것은 시장에 대한 투자자들의 심리입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죠. 그죠? 지금은 심리적 요소가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아요. 경제 여건에 대한 지표나 경제 상황들은 계속 데이터로 들어오는 상황이고 크게 바뀌지는 않고 있어요. 바뀌지 않는 그런 부분에서 뭔가 받침이 될 수 있는 이 여건이 만들어지는 것이 우선이겠죠. 그러니 눈에 보이는 쪽의 지표, 즉 코스피의 2600포인트의 안착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다시금 언급드리겠습니다. 자, 연준 금리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 그 연준의 대장 파월 의장을 한번 보시죠. 매 눈을 탁 지켜뜨고 있지만은요. 그래도 비둘기적 분위기, 즉 비둘기적 기조에 대한 여건들이 조금 더 나왔습니다. 자, 금리는 동결이 됐습니다. 4.25%에서 4.50% 요 안에 들어오는 금리로 동결을 했고요. 인플레이션 전망을 했는데 인플레이션이 그렇게 높지 않다. 인플레이션 통제 가능하다. 이런 뉘앙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리는 동결을 했지만 인하 여건이 조금 더 앞당겨져서 불어지는 그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작년도에 어땠어요? 물가가 막 올라오고 또 경제에 대한 여건들 이런 쪽이 소매 지표들 이런 쪽이 움직이면서 금리 이거 동결해야 되는데 한간에서는요. 금리를 올려야 된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런 연준 의원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파악했거든요. 물 한 잔 먹고요. 그래서 작년도에 4회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전망치를 냈었는데 그게 2회 2번으로 줄어들었었어요. 올 초에는요. 이 2번이 한 번으로 줄어들었었어요. 그래서 연준이 금리 인하하는 거는 한 번 오히려 계속 동결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고 그 리스크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여기에도 영향을 받은 거죠. 관세 정책에 의해서 세금을 올리게 되면 그만큼 가격이 인상되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미국의 이 소비자들은 그만큼 더 돈을 지불해야 돼요. 그렇다면 지불한 돈에 의해서 물가, 가격, P지표라고 있는데 물가 지표는 올라올 수밖에 없죠. 물가가 올라오는 그런 여건을 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돼 있는 상황인데 그러면은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인플레이션이 되는 게 정상 범위거든요. 근데 관세 정책에 의해서 경기에 대한 둔화까지 일어난다? 그러면 그 공포는 물가의 공포가 아니라 S의 공포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걱정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지난번 파월 의장의 이 얘기에 의해서 말에 의해서 좀 훈풍이 좀 불었었던 것도 있어요. 아직은 뭐 트럼프 대통령이 강하게 언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지요. 그래서 전체적 부분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결정 이런 부분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었고요. 자 여기서도 보면은요, 트럼프 대통령이 여기 러스트, 그러니까 미 상무장관이거든요. 새 무역 협정에 미국 반도체 대중 우회 수출도 통제하겠다. 대중 우회 수출까지 통제하는 그런 상황이면은 굉장히 강하게 그 관세 정책을 쓰겠다라는 그런 취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상무장관도 그렇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고 결국은 계속적으로 물가를 끌어올릴 수 있는 이 여건을 만들어내니 파월 의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어려웠었던 그런 결정이었었던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요번에 그 금리 인하를 하면서 인플레이션 전망치 높지 않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전망을 2회 정도로 유지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뭐 중도 노선을 걷는 그런 상황이 딱 만들어진 거죠. 이게 제일 큰 거예요. 미국 시장이 올라온 부분도 이 여건에 의해서 움직인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번 주는 금리에 관련되어 있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업종과 종목이 훨씬 더 유리하겠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약 바이오도 움직이는 그런 여건이 있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레거시 반도체에 대한 대중 제재, 뭐 이런 쪽이 나오기 때문에 실제 우회 판매에 대한 부분 이런 것들을 막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결국은 반도체에 대한 부분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유리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범용 반도체 특히 이제 랜드 부분에 그 샌디스크에서 4월 달부터 10%의 가격을 올린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 올리는 부분이 실질적으로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유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에 올라온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가 2,600포인트에 안착을 했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연준의 금리 결정은 바로 나온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의해서 자꾸 이제 바뀌는 부분이 있어서 불확실성은 높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경제 전망치, 그러니까 파월 연준 의장이 경제 전망을 했는데요. 경제 성장률은 2.1%에서 1.7%로 뚝 이렇게 좀 내려놓은 그런 상황이고요. 물가 전망은 2.5%에서 관세 정책에 의해서 2.7%까지 올라올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지만은 인플레이션 2% 내역이 목표치거든요. 그러니까 연준 입장에서는 물가가 관리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금리 인하의 전망이 매파적으로 바뀌어 있었던 상황이었고, 한 번 정도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두 번으로 원상 복귀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미국 시장이 상승해서 끝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목요일인 오늘 시장에도 실제 영향을 주고 훈풍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봅니다. 여기에 좀 걱정을 했었던 게 일본의 뱅크 오브 재팬 금리 기준금리였는데요. 그 일본도 동결을 했어요. 일본 중앙은행에서 동결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0.5%로 동결. 근데 일본은 금리를 인상을 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근데 동결한 거죠.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엔화를 싸게 빌려서 그 빌린 자금을 해외에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이 투자 자금이 일본으로 환수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죠. 갚아야 되니까. 근데 동결을 했기 때문에 이자는 그냥 뭐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한 부분에서 리스크로 작용한 것은 조금 좀 완화됐다라고 표현을 할 수는 있겠죠. 어쨌든 일본 중앙은행은 금리 동결, 미국도 금리 동결. 곧 있을 BOE 영란은행이거든요. 영국의 이 영란은행이 아마
20일이니까 오늘 그 통화정책 회의를 하는데요. 이쪽도 금리를 좀 동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쪽은 이제 금리 인하 쪽에 좀 무게를 싣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경기를 또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한국 증시에 나쁘게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한 가지 일정에 대한 부분을 더 한다라고 한다면 실제적으로 유럽 연합의 그러니까 EU 정상 회의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얘기한 거죠. 정상 회의가 있습니다. 이 정상 회의에서 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그리고 우크라이나의 정전 협의 뭐 이런 것들이 지금 하나씩 둘씩 일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좀 첨예하게 한번 찾아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일정 자체적인 부분에서 연준의 FOMC는 끝났고 엔비디아의 GTC 2025 요거는 21일까지 이번 주 금요일까지 진행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뭐 끝까지 봐야 되겠죠. 뭐 첨단 뭐 AI 칩에 대한 엔비디아 젠슨황의 기조 연설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 있고요. 2028년까지 4개의 새로운 AI 칩을 선보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순차적으로 이렇게 하나씩 나오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요거 이 전체적 부분을 이해를 해야 돼요. 뭐 젠슨황의 기조 연설이 약간 좀 기대치에 못 미친다 이런 얘기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렇지만은 그거는 뭐 그 생각하는 사람들에 따라서 다른 그런 상황이고요. AI 칩의 새로운 칩들이 계속적으로 나온다라는 것은 굉장히 큰 겁니다. 그리고 2026년에는 베라라는 부분은 CPU를 얘기하는 거고요. 루비는 GPU를 얘기하거든요. 베라와 루비를 내놓으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은 브레겔 울트라를 지금 내놓고 있는 상황에 뭐 브레겔 울트라 같은 경우에는 기존 AI 칩보다 1.5배나 빠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적으로 신제품과 좀 진보된 기술이 나오는 칩들을 엔비디아에서는 계속적으로 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겠죠. 이것은요 우리나라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줍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IT, 반도체 뭐 이런 쪽에 수출 비중이 큰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항상 신경 써서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자 여기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 실적이 나옵니다. 오늘 나오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그러니까 미국 시간으로 오늘이니까 그러니까 20일이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하루가 좀 빠르잖아요. 그래서 내일 아마 알 수 있을 텐데요. 마이크론 실적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거기에 또 연동되는 그런 상황이 분명히 있지 않겠나라고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이키 같은 경우에는 앞서 아마 소매 판매에 대한 부분들이 월요일 날 나왔을 텐데요. 이것을 나이키의 실적을 통해서 재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키에 대한 실적이 잘 나와야 경제에 대한 부분이 잘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약간 좀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네, 반갑습니다. 쿠스님, 네, 좋은 아침입니다.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많은 분들이 들어오시는데요. 좋아요도 좀 눌러주시고요. 인사도 좀 나누셔주시고,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진행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정에 대한 여건은 아직 남아 있는 부분에서 굵직한 거는 BOE 금리 결정 이게 있고요. 엔비디아 GTC의 결과에 대한 평가가 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우리나라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이것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니까 신경 써서 봐야 될 것 같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 그다음에 그 나이키의 실적 이쪽에 조금 더 집중해서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여건에 우리나라 국내 증시도 한번 체크 한번 해봐야죠. 환율은 1,455원. 어제 외국인들이 많이 샀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율이 이렇게 좀 떨어져서 환율이 원화에 대한 강세 이런 것들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그 당시 제가 이 리포트를 만들 때 4원 정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1,455원. 아직도 1,455원. 1,450원 아래로 내려가질 않네요. 그나마 추가적으로 올라가지 않는 그런 상황은 안정된 상황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시장은 그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뭐 한국은행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환율이 안정되는 그런 여건이다. 환율이 안정되는 그런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즉 한국은행은 금리를 인하할 수도 있다. 인하 기조에 조금 더 무게를 실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여건은 경기를 부양시키겠다는 그런 취지고요. 아깝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파월 의장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을 1.7%로 내렸잖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1.4%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한간에 뭐 민간 경제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1.4%를 예측하고 있는 곳도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경기 둔화에 대한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부분에 경제 정책을 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한국은행은 고심고심 뭐 금리를 인하하는 상황에 최근에 또 강남 쪽에 이 아파트 가격이 올라온다. 물론 이제 제도에 대한 부분을 풀어서 토지 거래 허가제도 뭐 이런 식으로 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영향을 줬지만은요. 결국은 뭐 다시 그 묶어놓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져서 아파트 가격을 잡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금리가 인하되면 이렇게 대출에 대한 수요가 느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지고 오히려 다른 곳에서의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런 것을 감안하고라도 그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은 그만큼 경기 성장률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것은 이제 빗대서 거꾸로 우리는 항상 주식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여건의 이 본질적 부분을 좀 봐야 돼요. 그러면 경기가 안 좋다는 것과 주가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부분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가가 올라온다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그죠? 현금 비중을 적정 부분 유지해 놓고 추가적인 부분을 하나씩 그러니까 밝혀가면서 한 발 한 발 딛고 움직이는 게 훨씬 더 유리하지 않겠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자, 어쨌든 환율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길어졌는데요. 요 부분 그래도 좀 안정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국내 불확실성이 감소되는 그런 상황이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는 여건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가 조금 개선이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어제도 코스피는 많이 올라왔잖아요. 다만 이제 코스닥이 약간 좀 떨어진 거. 코스닥의 그 쌍끌이 매도 여기 있었어요. 외국인과 기관들의 쌍끌이 매도. 특히 프로그램 매도가 그냥 막 이렇게 나오는 그런 상황에 결과적으로는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은 더 집중하고 있는 개별 종목에 낙폭이 좀 있었던 그런 상황이 아쉽습니다. 오늘은 그 개별 종목이 상승하기를 기대도 해봅니다. 자,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부담감이 아직까지 그대로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은 저가 매수, 즉 자금이 조금씩 들어오는 이 상황으로 판단이 듭니다. 근데 여기에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왜 외국인들이 또 들어오지? 경기 상황도 안 좋잖아요. 환율도 뭐 아직까지는 1,455원. 물론 이제 1,455원에서 환율이 내려오면 환차 이익이 생기니까 들어올 만한데 경기 성장률이 안 좋은데 환차 이익을 보려고 막 들어오나? 그것도 말도 안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동안 많이 팔고 있었던 부분이 그러니까 팔았던 그 금액이 많으니까 그거의 일부 정도 들어오는 건가? 그건 말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실질적으로 확 들어오는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이게 포인트예요. 3월 달 시장에서는 이게 포인트였던 거예요. 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외국인들이 선침의 성격에 대한 부분도 있고요. 저가 매수로 들어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이 저가 매수로 들어오는 여건이 뭐 때문에 그러냐면 제가 얘기하면 금방 하고 얘기할 거예요. 뭐냐면 공매도 금지가 풀려요. 공매도 금지가 풀리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매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거예요. 매매의 운신의 폭이 넓어지는 그런 상황에서 저가 메리트에 있는 부분을 당겨서 주가가 올려지는 부분에서 다시 공매도를 치면서 밸런스를 맞출 수 있는 거잖아요. 최근에 이제 공매도 제도에 대한 부분이 바뀌어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금융감독위원회에서 바꿔놓고 지금 그 제도에 대한 여건을
만들었던 거잖아요. 이제 그것을 풀어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정상적 범위의 공매도 그리고 시장에 뭐 영향을 나쁘게 주는 쪽이 아니라 좀 유리하게 주는 쪽의 공매도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전체적 부분에서는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 여건에 지금 대응 전략을 한번 세워봐야 돼요. 이 대응 전략 이제 2,600포인트에 안착을 했으니까 이 안착을 한 거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앞서 얘기했지만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외국인들의 시장 참여가 확대된다는 것, 이것은 좀 고무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어떤 쪽을 매매를 할 건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또 한번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렇게 일본 사람들이요, 한국산이 아니면 화장빨이 안 맞는다. 안 받는데요. 이거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오늘 이렇게 화장빨이 안 받지? 뭐 이런 얘기 뭐 TV에 드라마나 이런 쪽에 이렇게 보면은 나오던데요. 화장빨. 물론 이제 저는 뭐 화장을 하는 쪽은 아니지만은 화장빨이 받고 안 받고에 대한 그 느낌은 잘 몰라요. 제가 남자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성분들은 알 것 같아요. 이렇게 발라보면은 화장이 잘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일본 사람들이요, 한국산이 아니면은 이거 화장빨이 안 받아. 일본 사람들도 미용 관련되어 있는 부분, 뷰티 관련되어 있는 부분. 일본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세요? 1억 2천만 명, 1억 3천만 명이에요. 큰 시장입니다. 굉장히 큰 그 국민의 그 인구수를 갖고 있는 그런 나라거든요. 거기에 반이 여자잖아요. 어쨌든. 근데 한국산 제품에 대한 요건이 아주 잘 작용하고 있어요. 일본산도 있을 낀데 만약에 쓰면은 일본산 써야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옛날에 막 일본산 쓰고 막 그랬었던 거잖아요. 그죠? 시세도 뭐 이런 식으로 막 얘기했었던 거 제가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데, 근데 지금은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장품에 대한 여건에 화장품 수출이 늘어나고 있다는 건 굉장히 큰 겁니다. 특히 미국 시장이 굉장히 크게 열렸거든요. 이제 중국 시장까지 뭐 한알령 관련되어 있어서 풀리기 시작을 하면 화장품 업종들은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판단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는 거지. 그래서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비자, 신용카드 비자, 신용카드의 이 결제액을 조사를 해봤어요. 외국인 관광객의 11%가 우리나라 뷰티 제품을 구매했다. 그러니까 신용카드로 구매한 부분을 조사를 해보니까 10% 이상 화장품을 사갔다. 그래서 일본 시장에서도요, 프랑스 제품이나 이 해외 제품보다는 우리나라 그 화장품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고 있고 마켓 셰어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 혁혁히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화장품, 그러니까 특정 부분의 업종에 좀 더 집중해 갈 수밖에 없어요. 아직까지는 외국인 자금이 시장 참여에 의해서 들어온다라고 하더라도 이 외국인 자금은 초기에 들어오는 부분은 항상 그걸 거라고요. 핵심 대형주들 들어오는 거죠. 외국인들이 저 밑에 있는 작은 개별 종목을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닐 테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 이후에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확산되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좀 더 집중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앞서 뭐 GTC 2025 해서 뭐 엔비디아발 AI 칩 이런 쪽에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 업종이 유리한 그런 상황으로 보이고요. 그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서는 이렇게 반도체 봄이 온다, D램 소부장주 훈풍이 불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되어 있는 종목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뭐 첨단 제품이든 아니면 범용 즉 레거시 제품이든 결과적으로는 수요에 대한 부분이 늘고 가격에 대한 인상 이런 요건들이 생기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리한 게임을 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서 최근에 글로벌 랜드 가격 오른다 제가 말씀을 드렸고, D램 즉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주가가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투심이 살아난다. 이것도 하나의 이 얘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보는 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아닐까 이렇게 가는 그런 상황이죠. 유빈님 화장품 1등 주식이 뭔가요? 이렇게 올려주셨는데요. 화장품 1등 주식 그러면은 제가 내일 아침에 일찍 오거든요. 조급하게 뭐 오늘 꼭 사야 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차분하게 가야 되는데 제가 내일 화장품 주식을 한 서너 개 샘플로 가져와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자, 일단은 반도체 계속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지금은 전체 부분에서 그 반도체에 대한 요건이 유리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도체, 그다음에 화장품 요런 쪽에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요. 하나 더 있어요, 이거 조선. 최근에 이 조선사들의 조정 양상이 좀 나오곤 있는데요. 주가라는 게 그렇습니다. 많이 올라오면 조정도 받는 거고요. 조정 받아야 더 갈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조정을 받지 않고 더 간다라는 것은 한계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 조정이 뭐 길면은 몇 년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고 가격 조정으로 올라온 부분의 50%를 가격 조정으로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 구간에 있는 상태에서는 내린다라고 판단이 들 텐데요. 전체 업황에 대해서는 조선주에 대한 업황이 유리하게 작용하는 건 맞습니다. 그렇죠? 여기에 호주 조선사인 오스탈 인수 이것도 지금 한화가 움직이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화 그룹주들이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도 아셔야 돼요. 한화 그룹만 이렇게 모아놓은 ETF들이 있어요. ETF 매매도 가능성이 있어요. 뭐 종목을 선별하기 힘들다라고 한다면 그거를 묶어놓은 ETF 투자 이런 것들 훨씬 더 유리한 그런 상황이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그룹에 대한 여건에 우리는 뭐 하나그룹주도 보지만 하나 ETF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 이런 쪽을 보는 것도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특히 여기에 보면은 미국과의 협업, 존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 법에 의해서 묶여 있었던 것이 풀리기 때문에 MRO 시장, 미국의 이 선박 제조에 대한 MRO 시장이 풀릴 거고 거기에 하나그룹이 먼저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하나오션이 필리조 선수 이거를 인수를 하고 인수한 그런 부분에서 또 호주 조선사 인수 이런 식으로 해서 지금 시너지 효과를 내겠다라는 그런 취지의 얘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하나그룹을 보라는 게 아니라 조선산업은 좀 더 커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대응 전략은 외국인 참여, 즉 외국인 매수에 대한 부분을 계속적으로 봐야 되는 거고요. 반도체, 그다음에 로봇. 젠슨 황 CEO가 로봇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진정성 있게 또 얘기한 부분이 있어요. 이것도 시간 나면 다음 시간에 또 알려드릴 거고요. 인터넷 업종이나 화장품 업종 이런 쪽으로 만들어가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그동안 눌려 있었던 이 심리가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씩 풀리는 것으로 판단이 듭니다. 그렇지만 암초는 분명히 있어요. 그 암초를 건너뛰어서 넘겨야 되는 거지 부딪혀서 부서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컨트롤해 나갈 수 있는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한 거고 이 마인드 컨트롤의 큰 부분은 안전한 내 자산 관리예요. 그래서 현금 비중도 적정 부분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미국 시장 올라온 그런 상황이니까 오늘 시장도 붐업이 돼서 크게 상승할 것을 기대를 하면서 저는 마무리할 거고요.